그래서 그 독일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생산에 대한 어떤 표준, 그 대량 생산 체계의 구축과 그 대량 생산에 적합한 디자인을 만들어줄 디자이너를 양성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바우하우스를,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기관이에요. 베르크분트는 이 생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맹이고, 도이치 베르크분트,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이 대량 생산에 적합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형태를 연구하고 만들어줄 이 디자이너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인 바우하우스와 그리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디자인 산업 디자인 진흥 기관인 베르크분트가 이때 무테지우스의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것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졌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1914년에 이 켈른의 독일 공장 연맹 켈른전에서 그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베르크분트의 굉장히 주요한 창립에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이마르 공예학교의 교장이었던 앙리 반 데 벨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벨기에 사람으로서 처음 고흐 미술에 영향을 받은 화가이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예술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화가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게 후기 인상주의, 쉐라라든지 시냐크라든지 이런 사람 후기 인상주의의 고흐도 포함해서요, 영향을 받아서 그림 좀 그리다가 공예라든지 어떤 실용적인 미술에 관심이 생겨서 건축, 그리고 가구, 텍스타일 여러 가지 그 종합 예술인으로서 그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르누보의 집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가서 아주 럭셔리한 그 아르누보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앙리 반데벨데가 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져요.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이마르 공부, 그 당시 이제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서 여기서 이제 이 앙리 반데벨데를 초빙해서 공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부흥시키고자 앙리 반데벨데를 바이마르 공예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이렇게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이자 그 당시 명성이 높은 그런 예술가였고, 또 학교 교장이기도, 공예학교 교장이기도 했는데, 여기 베르크분트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 베르크분트 극장도 이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이 사람은 그러나 상업적 대량 생산, 기계식 대량 생산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왜 반대를 했느냐? 약간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을 받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상업적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주의적으로 누군가가 표준화 규격화를 해야 되고, 그 규격에 따라서는 공예가들이 자유로운 예술작품 활동을,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무테지우스와 앙리 반데벨데는 서로 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총회에서는 앙리 반데벨데에게 호응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으나 1년도 안 돼서 1914년에 베르크분트 총회 이후에 바로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면서 전쟁으로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그러자 앙리 반데벨데의 의견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남아있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표준화 규격화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앙리 반데벨데가 지은 베르크분트 극장 역시도 2015년 전쟁으로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앙리 반데벨데는 다시 여기로 돌아가고요. 무테지우스가 이 주도하는 베르크분트에서는 이 독일 산업 규격을 제정하기도 하고, 1917년에 딘이 설립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표준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려면 부품이 호환 가능해야 돼요. 이걸 갈아 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량 생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규격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예를 들면 공예가들이 만드는 물건들, 예를 들어 마차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핀이라든지 그 체결 부품 같은 것도 다 그 공방에서 만든 걸 쓴다면, 이게 만약에 나사가 빠졌어, 핀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그 공방 다시 가야 돼. 그래야지 그 공예가가 이걸 다시 만들어서 다시 껴줘야 되는데, 자동차가 뭐 그 공방 옆에서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고장나면 못 고치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표준으로 만들게 되면 그 공방에서 또 갈 필요가 없고, 그 규격에 맞는 같은 규격 부품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고, 그걸 대체한다면 쉽게 물건을 고치고, 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규격품들을 많이 사용한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면
좀 더 고품질의 자동차를 저렴하게, 또 우리 공장에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우리 공장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만 하고 그것만 생산해가지고 나머지는 규격품으로 끼워 맞추면 되니까 고품질의 자동차를 좀 더 빠르고 쉽게 값싸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재료의 규격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료를 주재료를 사용하면서 시공 속도가 이제 건축에서도 이제 시공 속도가 빨라지고 집합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건축에서도 그 적용되면서 빨라졌고요. 우리가 DIN 같은 경우에 카메라에 DIN 독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ISO는 세계 표준 규격인데 독일 카메라 예전에는 DIN 100, 200으로 감도를 표시하기도 했었어요. DIN은 그래서 독일이 공업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지금도 최고의 공업 국가가 독일이 됐는 데는 DIN의 역할이 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SO와 DIN의 페이퍼 스탠다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이 그럼 DIN과 ISO는 과연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A4 규격입니다. A4 규격. A4 규격은 바로 이 841, 1189의 전지 A0 규격에서 이렇게 4번 접은 규격이죠. 그래서 210297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가 요거 보면요, 그 표준 규격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종이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규격으로 사용하자. A 규격, B 규격이 있는데요. 요 비율은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고, 이 비율로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홀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사무용품들이 다 책상을 만들 때도 서랍을 만들 때도 다 A4의 규격 혹은 A3의 규격을 참고해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규격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계 표준이 적용된 독일 표준 이후에, 이게 보면은 표준 규격 연도표를 보시면 표준 규격이 보통은 이제 영국에서 먼저 생겨났어요. BS 영국 규격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독일이 그 중에 이제 빠르게 생겨났고, 그리고 나서 DIN이 만들어지고 나서 ISO는 1947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연방 규격이 얼마나 빨랐나를 보시면 굉장히 빨랐고, 우리나라도 196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독일보다 거의 한 45년 정도 뒤늦게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이 독일이 공업 생산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런 포드의 대량 생산, 그리고 독일의 어떤 표준 규격, 그리고 대량 생산,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서 이게 대량 생산이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어쨌든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산업 생산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혜택을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 생활용품 제작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분업이 왜 중요하냐? 오핀을 만들 때 혼자서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거치면 하루에 20개밖에 못 만들지만 여럿이 함께 일하면 하루 평균 1인당 4,800개씩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분업을 하는 것도 이럴진데 기계식 대량 생산을 통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을 전부 생산하지 않고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볼트만 만들고 너트만 만들고 이런 핀만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니까 하다 쓰면서 기계식 대량 생산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또 그것에 필요한 적합한 디자인도 역시 바우하우스를 통해서 그러한 대량 생산에 적합한 디자인들의 근대적 디자인을 넘어서 현대적 디자인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러한 디자이너들을 양산한 학교가 바로 바우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수공예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는 공예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바우하우스가 생겼고요. 그래서 1919년에 바우하우스가 건립이 됐는데, 발터 그로피우스는 바이마르 미술학교와 바이마르 공예학교를 합쳐서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바우하우스, 짓다 집을,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산업시대에 걸맞는 예술품, 그리고 생산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그런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교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이마르 공예학교의 앙리 반데벨데에게 이제 그 발터 그로피우스가 학교를 물려받아서 이런 바우하우스로 창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바우하우스만 갖고도 좀 사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이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전 세계의 어떤 유명한 예술가, 급진적인 어떤 예술가들을, 전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을 모셔왔어요. 몰로나지라든지
여러 그 예술가들을 모셔왔는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또 다른 북유럽 국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온 좌파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치가 집권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얘네들 빨갱이들 다 비밀경찰 붙여서 빨갱이 짓 하나 감시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 1933년에 폐교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나치에 의해서 폐교되면서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혹은 다른 유럽 국가로 망명을 하게 돼서, 특히 이제 미국의 하버드 건축대학으로 건축학과 교수들이 가고,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로 그 산업 디자인 학과 교수들이 가면서 하버드 건축대학과 일리노이 IB라고 하죠. IIT에 정착하게 되면서 일리노이와 하버드가 미국 디자인의 어떤 새로운 바우하우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 산업 생산의 어떤 총아라고 했던 자동차. 독일에서 그럼 자동차를 뭘 만들었을까요? 독일 자동차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히틀러가 1934년에 자동차가 귀족들만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일반인들도 탈 수 있는 국민차 생산을 추진하게 돼요. 물론 이전에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히틀러는 이것을 공약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됩니다. 이 극우 세력인 히틀러가 이 공약이었어요.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가 이 포르쉐 박사가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공학자였고 여러 회사에서 자동차 개발을 했는데, 이 독일에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히틀러가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수건 사업인 국민차를 만들기 위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포르쉐 박사는 폭스바겐에서 비틀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굉장히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생각하는 독일 민족을 위한 독일 민족이라고 아주 그 선민의식 사상이 강했죠. 그래서 국민의 경제적인 소형차 조건, 실내가 넓어야 된다. 독일인들은 체격이 크기 때문에 실내가 넓어야 된다. 최고 속도 100km로 달릴 수 있어야 되고 기름 1리터로 12km. 그 연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차 정비가 쉽고 관리 비용 적게 들어야 한다. 자동차의 엔진이 얼지 않아야 한다. 이게 부동액에 대한 개념이죠. 4사람이 탈 수 있어야 된다. 4사람 정도는 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00마르크 이상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250 미만으로 만들어라.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가 해냅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약간 딱정벌레, 반개 모양의 디자인의 냉각수가 필요 없는 공냉식 휘발유 절약형 소형 엔진을 차체 뒤쪽에 얹은 폭스바겐 비틀이 제작되고요. 여러분들 포르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에서 떠오르는 회사 생각나지 않아요? 포르쉐 박사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으로까지 이렇게 몰립니다. 근데 이 비틀을 만들고 나서 자기 자신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39년부터 45년까지 일어났던 세계대전인데, 이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좌파 정권을 좌파는 다 몰아내고 우파, 극우 세력으로 집권해서 굉장히 독일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추진했던 게 공업 생산을 통해서 나라가 강대해지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도 석탄 필요해.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 이렇게 프랑스하고 계속 그 석탄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분쟁이 많았고요. 그리고 세계에 널려 있는 식민지를 왜 우리만 없냐?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 공업 생산하려면 자원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도 식민지 필요해. 그래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산업 생산에 어떤 자신감을 얻자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1939년에 전쟁을 일으켜서 45년에 패망할 때까지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컴퓨터도 생겨나고요. 원자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원자폭탄이 전쟁을 끝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리고 항해술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대량 생산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츠한테 시험 주행 시켜가지고 50대를 시험 생산해서 250만 킬로미터 시험 주행을 했으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2차는 폭스바겐 38이라는 모습으로 이름을 드러냈고, 근데 38년도 어떤 년도예요?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서 그 다음해인 1939년에 전쟁이 일으키죠.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 베르크분트 총회 바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폭스바겐 비틀도 역시
히틀러가 이걸로 그냥 국민들의 열망을 다 충족시켜줄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낸다면 그 바로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폭스바겐 비트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 전차와 장갑차 생산하는데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중단되고 전후에야 다시 부활해서 비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났는데, 이 폭스바겐 38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중에 이제 비틀이라는 이름으로 어디로 가요? 미국에 엄청 수출을 해요, 전후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고 2차 세계대전 전에 개발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생산이 돼요.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차량이고, 78년 단종될 때까지 무려 2100만 대라는 가장 그 당시로서는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였습니다. 포르쉐 박사는 사실은 패망하고 나서 이제 그 동안 이제 그 폭스바겐을 떠나서 자기만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만의 자동차를 48년에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꿈꿔왔던,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차를 드디어 비트를 좀 더 개량해서 이런 356이라고 하는 차를 내놓는데,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차량인, 요게 포르쉐고 요게 폭스바겐이죠. 그래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쟁 중에 다양한 프로토타입이 제작됐으며 356 넘버 1은 미드십 엔진으로 설계되기도 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과연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치에 의해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시카고 미술공예협회 후원으로 모올리나기가 시카고에 뉴 바우하우스를 설립을 하고요. 모올리나기는 어쨌든 이 독일을 거쳐서 미국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뉴 바우하우스가 이제 미국 디자인 학교라는 명칭으로 36명 학생들 입학시켰으나 뭐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학교를 재설립해서 DID, Institute of Design이라고 개칭하고 대학으로 설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카고에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있어요. 그래서 일리노이에 그 ID라고 하는 그 디자인 단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단과대학에 일리노이 그 공과대학, 단과대학이 아니라 디자인 단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ID라고 하는 시카고에 제가 그때 제가 나온 학교하고 이제 자매 결연 학교라서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굉장히 이 분위기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미국의 어떤 디자인 학교 중에서 가장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싹튼 이런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이렇게 정착해서 미국의 디자인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념은 근본적으로 독일 바우하우스와 차이가 없으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미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미국 바우하우스의 특징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대량 생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공예가들이 만드는 수공예 생산에서 대량 생산, 그리고 자동차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포디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미술공예 운동이 살짝 발목을 잡아서 영국이 원래 처음 시작했으나 독일이 더 앞서 나가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에 완전히 이제 주도권이 넘어간, 영국, 독일,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서 지금은 미국과 영국, 독일이 서로 각자 포지션은 좀 다르지만 미국은 대량 생산이 가장 잘하는 그런 공업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아직도 갖고 있고, 또 독일은 아주 고급 자동차, 양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절대 강자 독일, 이런 이 대량 생산이 갖고 오는 어떤 이득을 과연 어떻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량 생산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몇 편짜리로 잘려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 20분짜리로 한 3-4편 정도로 편집이 돼서 나올 것 같은데, 긴 시간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